우리가 어떤 과목, 어떤 파트를 학습을 하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것만 알게 되면 야, 그거 진짜 어려워. 이 얘기 안 나옵니다. 수요 공급 파트가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 그 주된 원인은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수요 공급은 너무도 명확하게 출제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 공급 파트에서는 3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4문제를 기준으로 딱 잡으세요. 자,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4가지 파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4개 파트를 학습하니까 시험 문제는 4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내용이 다른 내용과 합쳐져서 함께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합쳐지는 경우가 2번째 나와 있는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내지는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으로 포함되더라도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어느 한 파트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인데 2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딱 2가지예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것. 2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 이 2개 파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든 지문 하나가 출제가 되든 그냥 항상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요인인데 여기서는 주된 원인이 대체재, 보완재 마시면 돼요. 대체재, 보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하는 거죠.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균형점의 이동은 우리가 늘 학습했던 법칙,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탄력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요.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대한 개념 여기서 70% 나와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어렵다가 아니고 탄력성에서는 무엇이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5가지.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70%라고요. 그러니까 별 학습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 및 공급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것. 자, 이것들이 유량입니다. 이것들이 저량입니다. 시험 문제 이 범위 안 벗어나요.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그냥 가볍게 한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볼까요? 인구수하고 인구 증가율을 보세요. 인구수는 저량이고 인구 증가율은 유량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통화량 이렇게 하면 저량인데 통화량의 증가분 이렇게 놓으면 그거는 유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액의 감소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수와 인구 증가율을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칠판에 있는 것들을 그동안 워낙 많이 봐서 익숙하겠지만요. 자, 요 내용들을 묶어볼까요? 거래량, 교환량, 생산량, 공급량, 수요량 모두가 다 유량. 이걸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00을 생산하고 70이 수요가 되었다면 나머지 30이 재고량이다. 그래서 재고량은 저량, 이건 결과치라고 말합니다.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또 한 가지의 기준, 활동치는 유량,
그 결과치는 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묶어서 같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이때 재고량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재고주택을 가지고 절량의 대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일정 기간은 유량이고 일정 시점은 절량입니다. 그런데 수요의 경우에는 유량이든 절량이든 사고 싶다는 의미, 보유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공급은 달라요. 그러니까 공급은 유량의 공급은 신축이죠.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공급되는, 신축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절량의 공급, 절량의 공급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는 재고주택입니다. 그죠? 재고주택이기 때문에 표현을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걸 조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절량의 공급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절량들의 개념들은 대부분 다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재고주택이 절량이라면 보급률도 절량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주택 보급률이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10%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10%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존재하는 주택의 보급량이 110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외환 보유액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지금 한국은행 금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달러 보유량입니다. 통화량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돈의 양. 자, 그러면 이들을 모두 다 묶어보세요. 주택 재고, 재고량, 보급률, 보유액, 통화량 같은 의미로 다 묶으세요. 자,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우리는 이것을 모두 묶어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절량이다 그랬습니다. 가격. 그럼 일단 절량들은 모두가 다 끝. 재고주택에 대립되는 말이 신규주택이죠. 신규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산량이죠. 생산량, 공급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급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급하는, 신축하는 이런 뜻이죠. 유량입니다. 자, 그 다음 투자에서부터 이자 비용까지 전부 다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것들은 모두가 다 유량. 자, 여기서 지대 수입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합성어입니다. 지대라는 개념과 수입이라는 개념을 합성한 거니까 여기서 지대라는 개념 하나만 좀 구분해 봅시다. 지대에 대립되는 개념이 지가입니다. 그럼 지대는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그럼 지가는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이 지대는 다시 말하면 임대료입니다. 지대는 임대료, 지가는 가격. 지가가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가라고 하는 것은 저량, 지대라고 하는 것은 유량. 따라서 지대도 유량이고 수입도 유량이고. 유량과 저량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구분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곡선상이냐 아니면 곡선 자체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라고 정의하는데 너무 불편하게 많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곡선상이냐 곡선 자체냐. 그래서 곡선상에서 이동했다면 그 원인은 뭐다? 당의 재화의 가격입니다. 반면에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면 당의 재화 가격 이외가 됩니다. 그것을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오로지 답 찾는 기준은 이것밖에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량 변수를 찾으랍니다. 자, 유량 변수. 첫 번째, 자산.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것은 모두 다 저량. 순영업 소득, 소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는 것은 모두가 다 유량. 이자 비용 돈 나갔다 그죠? 유량. 보급률,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량. 그랬으니까 저량. 자본, 저량, 재고주택이니까 저량이 되는 거죠. 그럼 유량 변수는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제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든지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되는지.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60점을 넘어갈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선택하세요. 뭐라고요? 곡선상입니다. 만일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예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X. 그럼 시험장에서는 자, 이것만 보면 틀렸다 그죠? 그럼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여기서는 판단해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요자들이. 그러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수요가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 자, 여러분 상향, 하향 이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 생긴 모양이 우하향이죠. 수요 곡선에 생긴 모양 때문에 좌측으로 가면 좌하향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좌측, 우측만 아시면 돼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보완제. 대체제나 보완제가 딱 제시가 되면 지문에서 가격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세요. 가격이 있다, 있다. 자, 가격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대체제는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그런데 무엇이 비례하고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비례.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반비례면 수요는 증가. 증가면 곡선은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대체제입니다. 자, 대체제가 제시가 되거나 보완제가 제시가 되면 동그라미 2번처럼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보라고요. 근데 이 3번은 가격 정보가 없죠. 수요입니다. 그럴 때는 지문 해석해야 됩니다.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아파트 수요가 감소.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디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가야죠. 따라서 X.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는 곡선상. 곡선상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가격.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문제가 아파트죠. 문제가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단독주택의 가격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의 가격이 되면 틀린다는 얘기죠. 문제 이걸 올바른 지문으로 바꾼다면 아파트 가격이 되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당의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곡선상에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럼 여기서는 단독주택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문에서는 대체제입니다. 이런 말이 없죠. 이것이 대체제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죠. 따라서 4번은 X. 5번으로 가겠습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정확합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수요 공급 파트에서 첫 번째 학습해야 될 내용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인데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마다 시험 문제다.
해마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그 한 문제가 출제가 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지금 했던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것. 그 나머지는 그냥 지문 하나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단순하게 곡선 상에서 이동했느냐, 곡선 자체로 이동했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그 원인은 변화 요인, 대체재, 보완재, 소득, 금리, 주가 등등등 그런 것들이 함께 언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